이제 자식 문제가 있습니다. 40대가 되면 또 자식 교육 문제가 굉장히 큰데 항상 부딪히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훈계에 대해서 좀 분육에 대해서. 저는 이제 잘못된 행동이 보이거나 남에게 피해를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저는 이제 혼내는데 이제 저희 아내는 혼내는 것보다 칭찬이 훨씬 더 아이한테 효과가 커라고 이제 말로 타이르는 방법을 막 유도를 하는데 네네.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이제 너무 답답하고 막 보고 있으면은 막 우라통이 터지고 그렇죠. 저는 되게 어린데 영어를 시켜야 되고 뭐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. 왜냐면 네네. 주변에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해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 네네. 저희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. 아이의 인생을 부모가 결정해주지 말자. 아,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남편의 의견에 많이 따르는 편인데 그것만은 제가 못 따르겠는 거예요. 왜냐면 뒤처지는 것 같으니까. 이제 집집마다 다 똑같은 얘기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그런데 부부가 서로 교육관이 다 안 맞아요. 무게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또 종류도 다를 수 있겠지만 부부가 서로 안 맞아도 최대한 합의해 가고 협의해 가는 거예요. 항상 그렇습니다. 다 맞지 않는데 어떤 집이 있었냐면 이 엄마가 정말 고학력자예요. 해외에서 학위를 하고 왔어요. 근데 이 아빠도 고학력자예요.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서로 외국에서 만나서 들어왔어요. 이 아빠는 자유주의자예요. 엄마는 교육주의자고. 그래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정을 빡빡하게 해가지고 학원 쫙 돌리고 집에 딱 돌아오면 과외 선생님이 그 뒤로 3명이 더 와요. 심지어 아이가 새벽 1시 반까지 과외를 합니다. 와, 진짜 너무 힘들겠다.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. 두 분이 다 시간 강사를 하는데 두 분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내가지고 아내는 계속 교육을 밀어붙이는 거고요.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 이렇게 해봐야 그러니 아이에게도 숨 쉴 구멍을 줘야 된다. 그런데 아내는 도무지 듣지 않잖아요. 남편은 결국 논의 전혀 하지 않고 학원 다 끊고요. 과외 선생도 한 명도 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. 그런데 아내가 알게 된 거 아니에요. 왜 안 오십니까? 너는 왜 학원 안 가니? 아빠가 끊었어. 선생님, 아버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던데요? 그러니 어떻게? 이 아이들의 모든 미래, 또 모든 계획을 내 남편이 다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. 이 아내가 완전 폭주한 거죠. 어떻게 했는가? 결국은 남편에게 올라타가지고 남편 목을 졸랐어요.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이 아내가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상담을 받고 이제 강남에 있었는데 이제 다른 쪽으로 이사를 하고 그다음에 아이 학원 관련된 것들도 정리를 좀 하고 지금은 굉장히 잘 지내고 있고요. 결국은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정도껏 해야 된다. 어쩌면 그게 아이들의 미래가 아니라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것. 무엇보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교육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쓸데없는 거 끌고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. 그래서 당신이 학교를 거기밖에 못 나온 거야.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 최악이다. 그런 거 있죠. 당신 쪽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얘기. 그건 사실 우리 아이와 관련된 논외의 이야기예요. 그죠? 경계를 잘 설정할 것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자녀 문제만 있는 건 또 아닙니다. 또 40대에 또 넘치디 또 넘칠 만큼 많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제 외도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. 왜 기대돼요? 네 남의 집 이야기 이런 외도가 발생한다고 한다 할 때 사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몸의 외도이기는 해요. 왜냐하면 부부라는 건 어떤 사람들입니까? 서로 너와 내가 법적으로 서로 합의된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또 다른 경험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상대방이 또 다른 사람과 어떤 특정한 관계를 맺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그 사람에게 일종의 오염감을 느껴요. 이 사람이 나와의 순전한 관계를 더럽혀서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내가 오염된다는 느낌. 그래서 불결하다. 이런 불결감이 상대방과의 감정도 벌어지게 합니다. 그런데 이것 말고 우리가 또 많이 들었던 정서적 외도가 있죠. 정서적 외도도 놀라울 정도로 몸의 간격을 벌려놓습니다. 왜냐하면 상상의 단추를 눌러요. 그래서 이 사람이 정서적 외도를 넘어서 몸의 외도까지 했을 것이다라고 암묵적으로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정서적 외도는 더 상상하게 만들고 상상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악화된 관계 우리를 완전히 극으로 치닫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뭐라고 부르는가? 지옥이다.
이런 지속적인 외도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태웁니다. 태우는 행위예요. 생각해 보세요. 이 한 번의 외도라고 하는 건 단기에 어쩌다가 넘어지듯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. 그건 세월을 두고 일어난 사건이에요. 들어간 시간이 있고 노력이 있고 공이 있고요. 그리고 몰래 어떤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그 거짓말의 숫자들이 있단 말이에요. 쉽게 용서하시면 안 돼요. 저는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.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.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.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.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? 다음번은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.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.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?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. 값싼 용서.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.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.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.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.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.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.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.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.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.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.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가족들이. 중독을 서포트해요? 그럼요.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그 술을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. 세상 천사들이에요.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? 공동의존자라고 불러요. 공동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.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.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?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?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거든요.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우리에게 40대의 아픔으로 다가오고요. 이런 40대의 아픔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. 우린 또 나이 들어 50대에 접어들게 되죠. 50대에는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요. 50대가 되면 그때가 되면 애들이 꽤 많이 컸어요. 애들이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 결혼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 그 빈 공간이 나타나게 되죠. 실제 우리가 대학생 아이들을 둔 부부들이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. 많이 오는데 대학을 간다는 게 기숙사로 가는 경우들이 꽤 있잖아요. 아니면 자취를 하거나. 근데 이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. 너무 힘들어하고 애들이 너무 보고 싶어하고 약간의 우울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이 엄마가 이제 정신과를 다니게 됐어요. 정신과를 이렇게 다니다가 그 정신과에서 같은 정신과를 다니는 한 화가를 만났습니다. 화가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았어요. 눈이 맞아가지고 더군다나 이 내가 사랑을 퍼부었던 자리 이 자리가 비어서 내가 아파서 거길 갔는데 그 자리를 누군가가 채우면 내 아이만큼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갑니다. 그 완전히 또 다른 차원의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죠. 그런데 이 사실을 결국 남편이 알게 됐죠. 남편이 결국은 이 뒤를 밟아가지고 화가가 있는 그 집을 이제 급습을 한 겁니다. 이 자리에서 막 다툼이 나고 그랬죠. 결국 이래저래 싸우다가 그 집에 불이 났어요. 불이 났어요.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고 나서 이 아내도 이제 연기를 막 흡입하고 그래서 병원에 딱 갔단 말이에요. 병원에 딱 가서 이 여인이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남편이 그 옆에서 아내가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. 그걸 보고서는 이 아내가 내가 미쳤었구나. 내가 돌았었구나. 그렇게 다시 마음 먹고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. 상담 받으러 와가지고는 이제 다시금 사과할 거 사과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렇게 이 빈마음이 되기 시작했는지 설명하고. 근데 이 부부는 이혼했습니다. 제가 이혼하라 그랬어요. 그리고 이제 그 화가는 어떻게 된지 몰라요.
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. 또 이렇게 아픔을 승화시켜서 예술로 승화시켜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,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해서 나가면 이런 세대들이 나갔다가 계속 이제 자기의 일가를 이루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이것들이 또 다시 겨들어와요. 이런 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리터루족이다 이렇게 부르죠. 리터루족. 예. 처음 들어봤어. 캥거루족은 많이 들어봤어요. 캥거루, 네. 캥거루족, 리터루족 같은 족입니다. 그 족이에요.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심한 겁니까?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까? 이건 전 세계적인 경향이에요. 지금 영국도 난리예요. 외국 애들은 다 18세 되면 다 나가는 독립이잖아요. 거잖아요. 예. 안 나가요. 아이들이 나 기둥 붙잡고 절대 안 나간다고.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려워요. 먹고 살기가 어렵고 나 혼자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런 캥거루족 문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긴 한데 우리나라가 유독 20대가 지금 80%가 넘습니다. 근데 우리나라가 뭐 물가 굉장하죠. 집 사기 어렵죠. 또 결혼도 아직 안 한 상태죠.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나가면 이제 또 다시 부모가 못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안 나가는 경향도 많이 있거든요. 이 시간을 빌어서 좀 부탁드립니다. 좀 나가라. 좀 나가주라. 좀 나가줘. 우리도 좀 살자. 대신에 이 말씀은 드려요. 데드라인을 정하셔야 돼요. 심리적 탯줄은 부모가 먼저 끊어야 돼요. 확실합니다. 처음 탯줄을 끊었을 때는 아이가 울어요. 아이가 울잖아요. 성인이 되었을 때 심리적 탯줄이 끊었을 땐 엄마가 우는 경우가 많습니다. 엄마가 우는 경우 많지만 그러나 이 악물고 이 아이들의 독립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. 이제 이 아이가 그렇게 성장을 해서 독립성을 갖췄다. 브라보를 외쳐야죠. 오히려 이 아이가 들어올까 봐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꿔야 될 시기가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